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최근 3거래일간 지속된 하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6% 상승한 16,256.14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0.81% 뛴 4,112.99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8% 오른 1,851.9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1분기 어닝 시즌을 개막한 알코아가 1분기 적자를 기록했으나 조정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코아는 올해 1분기 순손실이 1억 7,800만 달러, 주당 16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억 7천만 달러, 주당 13센트 순이익에서 적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고용 창출이나 실업률 하락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지 않고 있다고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주장했습니다. 코처라코타 총재는 한 연설에서 연준의 경기부양책 축소가 너무 이르다며 실업률이 6.7% 추가 하락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상승할 때까지 연준이 양적 완화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증시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증시는 0.49% 하락했고 프랑스 증시도 0.25% 내렸습니다. 독일 증시도 0.21%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 움직임이 확산되는 데 대해 러시아가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군사 행동을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다며 추가 개입을 할 경우 서방의 가혹한 경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음 주 유럽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흥시장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전체로는 선진국 회복세에 탄력이 붙으면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신흥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5.1%에서 4.9%로 내년 전망치는 5.4%에서 5.3%로 각각 낮춰 잡았습니다. 석 달 만에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야금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기술주와 바이오주 등 이른바 고성장 모멘텀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3일간 5% 급락한 것에 비해서는 반등폭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테슬라 모터스, 구글, 페이스북 등의 주가가 2에서 3%씩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장 마감 후 발표된 알코아의 실적을 시작으로 뉴욕 증시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이제 시장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과 실적 전망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도 실적 전망치가 낮아진 삼성전자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돌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199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발표될 실적들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외국인의 순매수에서 도움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알코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뉴욕 증시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뉴욕 증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와 함께 뉴욕 증시 방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1분기 기업 실적 발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4월 8일 알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정 순이익은 9센트 정도가 발표됐고요.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1일 JP 모건과 웰스파고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기업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 좀 떨어진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달러 43센트, 웰스파고는 반대로 상승한 수치 96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조정 순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3일에는 시티그룹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좀 하락한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일정들 살펴보시겠습니다. 15일에는 인텔과 야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조정 순이익이 조금 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수치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7센트, 야후도 마찬가지로 29센트의 조정 순이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6일 수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또 구글, IBM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년 동기 대비보단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구글은 전년 동기 대비 꽤 많이 하락한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5달러 41센트 정도의 조정 순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IBM도 2달러 54센트, 전년 동기 3달러에 비해서 소폭 하락한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일정들 살펴보시면요. 17일 목요일에는 블랙록과 듀폰, 또 제너럴 일렉트로닉, 모건 스탠리가 발표가 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치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듀폰 같은 경우에는 한 1달러 61센트,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4달러 16센트, 전년 동기 대비보다 조금 나아진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22일은 맥도날드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 1달러 23센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일 수요일에는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모토로라, 퀄컴이 발표가 되는데, 모토로라는 전년 동기 대비 수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42센트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소폭 증가한 수치 17센트, 애플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치입니다. 10달러 17센트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일정입니다. 23일 목요일인데요. GM과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버라이존이 발표됩니다. GM은 한 46센트,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어든 수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년 동기는 72센트였지만 이번에는 62센트 정도, 한 10센트 정도 줄어든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스타벅스는 전년 동기보다는 좀 나아진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6센트 정도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일정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뉴욕 증시의 방향과 또 기업들의 실적 전망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글로벌 스트래티스트와 함께 이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알코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뉴욕 증시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알코아는 1분기 조정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 보였는데요. 전반적인 뉴욕 증시 어닝 시즌, 저 전망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분기 미국 증시 어닝 시즌 전망은 이미 다들 생각하다시피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S&P 500 기업들 1분기 수익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보는 정도로 한파 때문에 1분기에는 돈을 많이 못 벌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대치에 부합할 정도로 이제 선방할 거냐, 아니면은 진짜 어닝 쇼크로 갈 거냐, 아니면 또 급반등해서 어닝 또 소파져 나올 수 있을 거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1분기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이 되게 중요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1분기의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 어닝 시즌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진짜 어떤 섹터가 얼마나 한파와 또 우크라이나 이슈들의 등등에 의해서 1분기 전체 금융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얼마나 진짜 영향을 받았느냐, 기업 실적에. 실제로 투자 심리를 위축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기술주가 많이 올랐는데, 기술주가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것들은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것들이 상당히 안 좋게 반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술주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전통적인 주식들,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얼마나 견조하게 반응을 했을 거냐. 이런 쪽이 지금 집중이 돼 있고요. 아마도 1분기 실적은 크게 이게 좋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전망을 기업들이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이제 바로 반등될 거냐, 아니면 늦어쯤 천천히 지연되는 방식으로 될 거냐. 이런 식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반등이 나왔지만 최근에 기술주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들 업종의 전망과 함께 전체적인 업종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랐던 성장주, 대표적인 인터넷, 또 뭐 소셜미디어, 또는 생명공학 업체, 이런 쪽의 기술주들이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겠고요.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이 기업들이 성장률이 너무 작년에 빨랐는데 올 1분기부터는 좀 둔화될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지금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것에 비해서 전통적인 에너지 등의 제조업체나 건설기계 또는 뭐 유틸리티 기업들 이런 데들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페드의 자본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거라는 것들 때문에 아주 솔직히 이렇게 좋을 것 같다는 전망은 안 하는데 그래도 견조하게 전통적인 주식들은 좀 견조한 실적들이 좀 나을 것 같고 기존의 기술주라고 이제 가파르게 올랐던 쪽은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나타낼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술주의 부진,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국내 증시에도 좀 하락에 영향을 줬었는데 이번 뉴욕 증시 어닝 시즌 실적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지금은 미국 기업 실적과 국내 증시와의 연결이 예전만큼 이 상관관계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잘 간다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 실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하고 상관관계가 더 강한 이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삼성이나 어제 발표했지만 대형 기업들의 앞으로의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기술주가 급락했을 때는 우리가 이쪽 기술주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같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반대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글로벌로 해외 투자를 좀 더 느리는 방식으로 좀 저평가된 해외 투자를 느리는 방식으로 투자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흥국들의 주식들의 가파른 상승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데서 미국 증시 고평가가 좀 더 현실화되면서 유럽이든 아니면은 좋은 괜찮은 신흥국이든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증시한테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업종별 실적에 우리 증시에 또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신한종 글로벌 스트래티지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어닝 시즌 한번 실적도 살펴봤고요. 자세한 이슈와 외신들 소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IMF가 세계경제전망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 대비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고요?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변동이 없었고요. 네. 이번 주에 IMF 경제전망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주초부터 얘기가 됐는데, 네. 신흥국들이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이 이제 어떻게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튈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 먼저 IMF가 발간한 보고서 자료를 보시면서 수치부터 먼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오늘 새벽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 IMF의 보고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014년 1월 수치 때 3.7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 리바이즈된, 업데이트된 수치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3.6으로 0.1%포인트를 내렸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8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선진국의 전체 내용은 2.2% 올해 상승률 수치가 나와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 보시면 이머징 국가들, 이른바 신흥국들이죠. 신흥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체 수치를 4.9로 지난 1월의 수치보다 0.2%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선진국의 내용을 보면 먼저 독일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1.7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고요. 프랑스도 1%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을 봐서 0.1%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선진국에서 경제성장률을 내린 부분은 조금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일본은 지난 1월에 1.7%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내렸습니다. 역시 소비세 인상에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현재 봤고요. 또 특이할 만한 상황은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도 0.4% 올려서 2.5에서 2.9로 올렸습니다. 역시 현재 선진국 경제에서는 영국의 성장세가 가장 좀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인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3으로 종전 1.9에서 0.6%나 내렸습니다. 역시 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관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들어가는 서구와 미국의 이런 방향성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뒷걸음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브라질 국채의 브라질 경제 성장률도 종전보다도 0.5%나 내렸습니다. 종전에는 2.2% 올해 상승률을 전망을 했는데요. 1.8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분위기를 보면 이쪽에 마이너스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머징 마켓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머징 국가들의 흐름이 조금은 좀 중립적인 흐름에서 조금 더 하향되는 방향으로 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기사를 다루는 화면인데요. 보고서 내용을 보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리치 네이션, 선진국을 얘기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끌고 올라가는 것은 그대로지만 그 리스크 부담은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일단 확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부분이라든지 여러 내용들이 현재 거론이 됐고, 특히 올리비에 블랑샤르가 얘기한 부분은 신흥국의 성장은 예상보다 조금 하향될 것으로 봤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도 2.8 정도로 봤기 때문에 현재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미국의 월가가 지향하는 바와 크게 현재 빗나가지 않은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은 3.7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이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선진국과 현재 개도국이 경기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화와 재정 정책의 부양 기조가 적절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했고요. 일부 국가들은 이것이 실패할 경우
스태그네이션에 처할 그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갈 위험도 좀 있다라고 봤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이 IMF 올리비에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5년 3분기 이후로 전망했다는 점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상승에 또 제한을 줬던, 유럽 증시 하락에 또 영향을 줬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친러 시위대와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에도 네. 이런 그 우려를 좀 말씀을 드렸죠. 네. 친서방계, 그 다음에 러시아를 지지하는 이 그 민족적인 자신의 그 할아버지나 네. 고조 할아버지나 이런 부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이주한 이주 세대들 이런 부분이 좀 충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는 부분은 네. 지난번에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하야할 때 그때 한 11일 정도 소요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민중봉기 때문에 일부 그 사상자가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도화선이 돼서 이게 완전히 이제 퍼지지 않을까. 그래서 과도 정부가 이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재 들어온 소식은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소식하고 특별히 현재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추가적으로 언론의 기사의 톤을 좀 보시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존 케리 그 현재 국무장관이 나와 있는데요. 일부 현재 도시들이죠. 도네츠크와 하르키프, 루간스크에 러시아의 이 특수 공작원들이 암약하고 있다. 이것이 러시아 쪽으로 우크라이나 일부 도시들이 복속하기를 기도하는 러시아의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자 러시아의 외무장관이나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제 비판 인변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뒤에 정부청사 빌딩이 그 돌팔매질로 깨진 유리창이 나와 있고요. 이 그 복장은 그 민간 의용군 복장인데요. 이게 정말로 러시아 친위대 내용인지 아니면 군인이 자기가 탈복을 하고 이렇게 러시아의 사주를 받아서 현재 강제 점거에 나선 것인지 좀 아리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 기사를 뽑은 부분은 기사의 그 제목이 좀 시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러시아가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내전의 코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 일부 국지적인 내용들이 좀 주민들의 충돌이 있고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소요 사태가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러시아도 현재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현재 EU 국가와 그 다음에 미국도 같이 현재 우려를 표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과도 정부 나토군을 끌어들여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나토군이 들어오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력과 충돌 가능성 이런 부분은 있지만 충돌하지 않고 이를 좀 막아설 수 있는 무력 시위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방안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기사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이 앞쪽 기사에서 이 밑부분에 나토의 현재 지휘관이죠. 폴 라스무센 이 지휘관이 러시아가 추가 개입을 할 경우 나토군이 역사적인 오판으로 이를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나토군의 내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폴 라스무센 나토의 지휘사령부의 내용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과도 정부가 민중의 소요 사태가 확장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못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퇴로를 차단하지 못하고
현재 EU와의 그 가스 공급 협상 이런 부분이 시를 끌면서 민중들이 거 봐라. 우리가 믿을 곳은 옛날부터 우리의 맹방이었던 러시아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일본은행의 금통위가 폐회가 했습니다. 별다른 조치들은 없었는데 앞으로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 언급은 있었습니까? 언제든지 시장에 필요하다면 예. 우리가 개입을 할 용의는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얘기를 할 때 블룸버그에서는 이 그 상장지수 펀드를 1조 엔에서 네. 2조 엔 정도로 늘려줄 것으로 예. 봤죠. 근데 이 조치가 나오지 않았죠. 구로다 총재가 너무 이제 시장에서 소비세 인상 때문에 BOJ가 담대한 추가적인 양적 완화나 조치가 나올 것이다. 이 네.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한발 이제 조금 물러선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어제 니케이 지수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격화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100일엔대로 강세 기조가 나오면서 니케이 지수가 어제 1.36% 하락하는 등 이런 좀 홍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보시는 화면은 구로다 총재의 화면이고요. 로이터의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로서는 소비세 인상 이후에 약 6개월 정도 일본의 경기 수준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면밀히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구로다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단칸지수 언급이 있었습니다. 단칸지수가 1분기 때 17로 2007년 이후에 현재 최고치 수준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소비세 인상 전에 경기의 드라이브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나타났다가 소비세 인상 이후에 다소 좀 주춤거릴 수 있는 이런 리스크 요인을 잘 현재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그 블룸버그 화면인데요. 제목에서도 보듯이 현재의 경기 회복 기조가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는 내용으로 일단 이번 금통위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현재로서는 구로다 총재가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2% 인플레이 수준 이것이 달성 가능하다라고 시장에 친화적이고 자신만만한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점 이런 점은 그 글로벌 증시나 투자가들에게 안도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친화적으로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소비세 인상 후에 일본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 일본은행이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에 영향 미칠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8조 4천억 원대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 나타냈고요. KT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발표로 KT가 어제 6%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인적 분할한 코스맥스는 상한가를 보였고 기업 분할 소식을 보인 만도는 하한가를 보인 어제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영업이익 8조 4천억 원, 시장의 기대치와 부합하는 수치를 나타냈더라고요. 네네. 일단 사실 그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죠. 예. 삼성전자가 실적이 8조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나오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좀 이어온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지 이 여부가 결정될 하루가 어제
분기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실적 발표는 시장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마지노선을 8조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8조 이하로 나오면 어닝 쇼크로 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한 8조 4천억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은 억셉을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였는데, 그 정도 부합하는 실적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적 발표 시즌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무난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어제 잠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이어질 이제 굵직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대차라든지 포스코,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아마 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어서 좀 더 랠리를 펼칠런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도 무난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다른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또 휩쓸려서 동반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4월달 그리고 5월 초까지 이 실적 발표 시즌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KT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소식에 KT가 장중에는 9%도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동통신 3사가 모두 해서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어제 오늘 아침까지 계속 뉴스에서 도배되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인데, 구조조정 거의 6천여 명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잘려나간다는 얘기인데, 2009년 이후에 KT가 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칼을 대겠다라고 선언한 게 이제 거의 만 5년 만에 다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일단 배경은 적자 한 600억 정도의 적자를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비대한 인력 구조로 계속적으로 KT가 가게 되면 매출 구조, 통신사라는 게 매출 구조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더 성장을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비용 감소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KT가 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 만큼, 그리고 예전에 공기업이었고, 그리고 15년 이상 근속자들이 워낙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비용 구조가 좀 비대하게 장기 근속 연수가 많은 직원들이 많은 그런 형태로 좀 이상적인 그런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소식은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6% 거의 7%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금융과 그리고 건설, IT까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분위기가 확산이 돼 있고, 여기에 통신주까지 구조조정이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함께 구조조정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점, 결국 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냉혹하게 또 현실을 보자면 주식시장에서는 특히나 KT의 어닝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이번 계기로 인해서 주가가 한 단계 KT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각각 상한가 또 하한가 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맥스와 만도인데요. 각각 인적 분할과 기업 분할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만도가 좀 훨씬 더 위험한 흐름으로 갔고, 일단 이 배경을 보자면 결국 코스맥스는 인적 분할을 하면서 한 이틀 이제 거래가 된 부분인데, 일단 좀 가벼워졌다라는 느낌, 그런 부분 때문에 상한가를 갔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라 홀딩스가 홀딩스 회사로 가고, 그리고 만도는 이 자동차 부품을 담당하는 쪽인데, 일단 지주회사가 한라 홀딩스로 가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만도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 만도는 현재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금 한 4,5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라 홀딩스에 편입이 된다는 점 때문에 한가로 간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재무구조를 좋은 회사를 한라 홀딩스 지주회사가 가져가면서
현금을 조금씩 빼가고 그리고 부채를 또 떠넘기는, 결국에는 만도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뭐 그런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결국 돈이 있는 회사에서 돈을 빼서 좀 그룹을 좀 풍성하게 만들겠다는 논리인데, 일단 만도의 투자자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 또 뉴욕 증시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 개막을 알렸습니다. 국내 시장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네. 옵션 만기가 내일이죠. 네. 내일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포지션 자체는 외국인이 완벽하게 상방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선물도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꾸준히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서 선물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까지, 오늘 내일까지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은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은 시장에 아마 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방 경직성을 충분히 다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옵션 만기는 좀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 주목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보면 고화소 카메라 모델, 파트론이라든지, 거의 바닥 대비 한 20% 정도, 20, 30%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에 방수 케이스, 우전엔 한 단이라든지, 이런 케이스 관련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좀 별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모멘텀이 없다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시장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단기적인 어떤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 좀 급등을 보였던 고성장주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실적이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지 못하지만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특히나 네이버가 대표적일 수 있겠는데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또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내추럴 엔터테인이나 아미코젠 같은 헬스케어 관련주들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좀 밑꼬리를 달고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의 바닥 정도를 형성하고 반등 기미가 나오는지, 이 여부도 오늘 시장에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지도부가 미국식 양적 완화 정책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으나 즉각 도입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언급도 같이 해 실제 시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ECB 지도부는 양적 완화 정책 도입이 다급하지는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ECB가 정책적 실수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ECB 유로존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질 거라는 경고가 사실은 IMF나 OECD나 이런 데서 작년 연말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줬었는데 ECB가 0.7%에서 0.9까지 올라갔다 다시 0.7에서 0.5로 내려오는 이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맞아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시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괜찮다 싶었는데 다시 내려오니까 지금 상당히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뭐냐면
다른 지표가 좋아지니까 결국 이게 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기본적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보고 진행하자라고 생각해서 이 양적 완화, OMT라든가 무제한국채 인물을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번 그 딜레이를 치다가 그 지표가 완전히 미끄러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한 예로 미국의 옛날 실업률이 그렇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던 실업률이 어느 순간 0.7%까지 다 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게끔 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호전될 때도 빨리 되지만 거꾸로 얘기한다면 한 번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면 똑같은 속도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물가 상승률이 0.5%로 그냥 순식간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갑자기 또 이렇게 뭐 추세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반등을 하기 위한 바닥을 다지다가 올라가다 미끄러졌다는 거. 그러면서 원래 바닥을 다졌던 0.7%를 지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적 물가상이 하락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 추가 하락한 시점에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때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 자체는 시장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ECB 지도부들도 뭔가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미국 그 FRB 의원들도 FRB에서 뭔가 결정한 거 가지고 서로 말이 많아가지고 시장을 흔들었는데 ECB도 그런 상황이죠. 차라리 지금은 양적 완화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고 그러나 그 시점은 언제인지 모른다가 더 정확하죠. 다만 갈 길이 멀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먼 얘기가 돼버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하는 시간은 조금 있을 수 있다 정도. 아주 완화적 표현만 써도 시장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ECB 지도부들도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정책적 오류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올라갈 때도 무섭지만 내려갈 때도 무섭습니다. 지금 뭐 콘스탄치오 부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 30일 날 나오는 물가 상승률을 보고 시장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라리 콘스탄치오가처럼 발언하는 게 현명한 거죠. 다가오는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한 번 더 정도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무제한 국채 매입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신중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켜보는 전략이 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시장을 못 끌어가는 상황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ECB가 어차피 해일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1조 유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건데 ECB 지도부가 외부의 참견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가르드 총재, IMF 라가르드 총재나 OECD라든가 뭐 세계 은행 총재, 뭐 김용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빨리 뭐 해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옆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부추겨도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질러대기 때문에 당사자들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지금 그 ECB의 부양책을 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부양책은 곧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양적 완화 정책 구체적인 시기에 언급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크림반도의 전철을 밟을 태세입니다.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도네츠크 등 세 도시에서는 수백 명의 친러 시위대가 청사 건물을 점검하고 독립공화국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분열 조장, 개입 점령 이렇게 이어지는 러시아의 주변국 관리 전략이랑 똑같다고 하던데요. 결국은 이 어느 지역이 자기네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의 친러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 그러니까 친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살 뿐이지 아직 러시아였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을 하려면은 분열을 위한 뭐 시위대 움직임을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뭐 간섭을 한다든가 점령하는가 이런 식의 수순을 밟는 건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자꾸 우크라이나에서 크림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크림도 사실은 잘못된 건데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방위권 놈이 성낸다고.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움츠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너에 몰리죠? 그러니까 더 일을 번져서 크림만큼은 보호하는 이런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푸틴이 나름대로 전략을 구사하는 건데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동부 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서부로 가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서부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동부를 푸틴이 정말로 먹어버린 상황이 되면 서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서방국들이 그 지금 뭐 IMF에서 180억 불을 뭐 공급해주고 미국도 10억 불을 공급해주고 뭐 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을 유로존에서 뭐 해결해 주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공을 들여놨는데 그걸 뺏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서방국부터 이제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로 지금은 경제 제재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막고 이 정도지만 이제 힘겨루기라는 상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잠재적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죠. 푸틴이 원하는 것처럼 뭐 어떤 시위대를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또 그 조장하는 시간이 있겠죠. 거기다가 또 간섭을 하고 그래서 점령하고 그건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장은 악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을 벌기는 될 수 있죠. 어차피 크림 반도를 이것저것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뭐 시간을 벌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것이 서부 쪽으로 가게 되면은 대형 악재가 되는 건 거의 확실할 것이다. 자,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나 ECB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직도 위기 국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 기업에 한해서 그런 부분이 내지 실제로 국민 체감 온도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빠르게 다가온다면 금융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충격이 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사건이 터질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잠재적 대형 악재는 맞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뭐 아직도 한 1년 정도는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결코 작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최근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세와 관련해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미중 간 환율 전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안화 가치 하락세, 미국이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당연히 불안해하죠. 위안화 약세되면 네. 일본도 엔화 강세가 될 거고요. 또 위안화 약세가 되면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그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위안화 약세는 미국으로서는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미국은 무역 적자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잘못하다 흑자로 갈 판이에요. 근데 위안화 약세가 되니까 이거는 아니다. 근데 중국 입장으로서도요. 이제 경제가 선진국으로 하게 되면 사실 경제 성장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한 3% 전후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치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을 살리고 봐야 되거든요. 수출 기업 살리면 위안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처음에 위안화 약세가 됐을 때 중국에서 이건 전략적으로 장기가 갈 거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는 뭐 단기적인 것이다. 뭐 다시 강세로 기조로 갈 거다 이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지금 아예 코너에 몰렸거든요. 이럴 때는 뭐 하나 살려놓고 다른 거를 없애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 하나를 버려야지 있는 걸 다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막 쳐내는 과정 속에서 지금 경제까지 위기가 오니까 뭐 하나 살려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지금 경제인 거죠. 근데 그 미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국한테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수를 진작하고 위안화 강세를 요구했는데 그거를 사실 중국이 몇 년간 들어줬어요. 물론 그것이 더뎠긴 했죠. 상당히 더뎌서 미국도 고전했지만 그걸 받아들여 했는데 결국 시진핑이 그거를 내수 진작의 경제 부양을 생각하고 그 집권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7%대 초반 뭐 시장에서는 뭐 4%대 아니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위기에 몰렸거든요. 당연히 위안화 약세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미국은 자기들의 어떤 보호무역지에 대한 견해인데요. 중국이 아마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중국이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보면 위기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그 조그만 거가 커져버리는 게거든요. 그래서 뚝뚝 조그만 구멍이 뚫리면서 뚝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큰 기업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몇 천억짜리 회사도 단 1억을 제 시간에 막지 못하는 순간 그것이 점점 커져서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충분한 막을 힘은 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못 간다.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위안화 약세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거라 본다면
미국과 환율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거기서 실리를 최대한 취해야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위안화 약세가 우리나라한테 결코 나쁘지 않다.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역시 이러한 부분들의 일환이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한테는 오히려 어부지리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 가랑비에 옷 젖는 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실리를 찾는 또 경제 이익을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9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